사주팔자에는 대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기운인데 이 대운이 들어오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던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게 된다던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던가 등등. 저는 사주팔자를 맹신하거나 자주 보러 가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대운이라는 말과 그 뜻을 들었을 때, 아, 그때가 어쩌면 내 인생에서 대운이 들어오던 때였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제 마음가짐이나 심경도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은 12살,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엔 5살이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졌었고,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는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그만두었어요. 그때만 해도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지금 같지는 않아서 제가 다녔던 것 같은 작은 회사든 보통 임신을 기점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 후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볼 때면 참 기쁘고 좋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허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원체 활동적이고 일을 해야 되는 성격인지라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적성에는 참 안 맞았었거든요. 아이가 조금 크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는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또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문제더군요. 이전에 회사를 다녀보긴 했지만 그때도 그냥 사무직, 간단한 격리일 정도를 했던 거라서 경력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기도 있고 경력 단절된 아줌마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은 하고 싶었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던 때였습니다. 같이 육아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자기가 준비하는 부업을 같이 해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결혼 전 원래 옷 장사를 했었고 지금은 접었는데 아기 옷을 떼어다가 인터넷 마켓에서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아기 옷에 관심도 많았고 또 원래도 미적 감각이나 센스가 있다는 소리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아이 옷을 잘 입힌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해보기로 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저희 남편은 혀를 차더군요. 아휴, 아줌마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무슨 일을 벌리려고 그러는 거야. 마켓이라고 해도 결국 쇼핑몰 사업 같은 건데 그런 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남편은 저를 무시하는 말을 잘했었어요.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네가 하면 뭘 하냐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 언니가 원래도 그런 일 했었대. 그래서 물건 떼우고 이런 방법은 다 알아. 나는 옷 예쁘게 코디해서 촬영하고 마켓 관리하고 그런 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만 들으면 예쁜 옷 떼다가 올려놓고 팔면 잘 팔릴 것 같지? 야,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여튼 순진한 건지 뭔지. 남편은 제가 뭔가를 한다거나 배워보겠다고 하면 저렇게 꼭 무시하며 초치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참 속상했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가 주눅들고 자신감도 점차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원래 이런 사이였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좀 대장부 같은 성격이고 남편은 좀 소심하고 제 말 잘 듣던 성격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한 거죠.
저희가 결혼을 20대 후반에 했으니까 횟수로도 꽤 긴 연애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쭉 사귀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헤어진 적도 많고 헤어진 기간이 꽤 길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1년 정도 서로 연락을 안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진짜 헤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1년 뒤에 남편이 다시 연락이 왔고 그리웠던 저도 다시 만나면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은 그런 저희를 보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는 커플이라며 무조건 결혼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나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고 우리는 결혼까지 해야겠구나. 이런 게 운명이자 인연인가 보다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져도 결국 또 만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단하게 느껴진 사랑도 막상 결혼해보니 시시해지는 건 똑같더군요. 좋게 말하면 친구처럼 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편해도 너무 편해서 무시하고 꼽주는 사이까지 된 거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남편의 일방적인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연애를 했으면서도 남편이 이런 성격인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매번 무시를 하니 저도 갈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언니가 말한 그 일은 남편이 뭐라고 하든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할 자신도 있고요. 초기 자본금이 조금 필요했는데 제가 생활비 받는 거 말곤 돈이 따로 없어서 친정 식구에게 조금 빌렸어요. 그리고 동네 언니랑 호기롭게 시작했죠. 그 언니는 저희 집보다 더 좁아서 저희 집 방 한 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샘플 옷들이 쌓여 있어서 좁은 방은 더 비좁았지만 그래도 한켠에 노트북 마련해 놓고 그걸로 마켓 열고 주문도 받고 할 건 다 했어요. 거실에다 커다란 반사지 펼쳐놓고 옷사진 찍고 착용 컷은 언니랑 저희 아이 데리고 야외 나가서 찍고 그런 식이었죠.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설레고 가슴 벅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사가 잘 될지, 어떻게 하면 옷이 더 예뻐 보일지 고민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 처음엔 거의 팔리는 게 없어서 적자에 가까웠던 매출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돈도 안 되는 거 일만 벌인다며 혀를 차다가 점차 매출이 늘어나는 걸 알고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하고 응원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했었는데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점차 집안 살림에는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밑반찬 만들어서 그걸로 언니랑 식사를 했었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지면서 배달을 잘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도시락이나 샐러드 같은 걸 주문해서 일하면서 후다닥 먹고 말았죠. 일이 바쁘지만 주문이 많이 밀려들 때면 힘들다는 생각도 없이 마냥 즐겁고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언니랑 도매시장에 갔다가 제가 커피를 사온다고 언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인근 상가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는 얼굴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황급하게 그 사람을 잡았죠. 희수가! 희숙이었습니다. 희숙이는 깜짝 놀라서 돌아보더라고요. 어머, 연주야! 웬일이야, 너를 여기서 다보고. 그러게. 희숙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반이었던 저희 남편하고도 친구인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때야 너나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었고 희숙이랑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많이 하거나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동창 모임 할 때 보거나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였죠. 제가 알기론 희숙이가 다른 동네에 산다고 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쳤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아, 나 이 근처에서 살아. 어? 네가 여기 산다고? 너 전에 시청 근처 아파트 산다고 했었잖아. 남편이 시청에서 일해서. 음, 근데 이사했어. 어머, 그래? 이 근처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희숙이는 시청 근처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는데 저희 동네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비교적 집값이 싼 동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니까 좀 의외였죠. 그렇구나. 커피 마시려고? 너도 한 잔 사줄까? 됐어. 나 어디 가려던 참이라서. 아, 그래, 그래. 어서 가봐. 야, 근데 우리 동네로 이사 왔으면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너네 집 알려줘. 알겠어. 한번 연락할게. 희숙이는 웃으면서 인사하더니 가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만난 친구가 반갑기도 하면서 여기로 왜 이사를 왔을까, 집이 좀 어려워졌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엄청 친한 사이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궁금한 채로 묻어두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궁금함을 해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상황으로요. 그날도 역시 다른 날과 똑같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벤트 진행하는 게 있어서 이벤트용 상품과 주문 상품을 분류하고 송장 출력해서 택배 싸서 보내고 오전 시간이 바쁘게 흘렀죠. 언니가 배고프다며 밥 좀 먹고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어플을 켜서 주문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쓰던 배달 어플을 켜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 주소가 기본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손댈 건 없고 음식만 골라서 주문하면 됐었죠. 그렇게 평소처럼 주문을 했고 다시 일을 하는데 한 4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도시락 시키셨죠? 네. 주소 잘못 적으셨거든요. 네? 제가 지금 배달 왔는데 여기서 안 시켰다고 하시네요. 주소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어머, 잠시만요. 저는 놀라서 어플을 켜서 확인했죠. 거의 매일 시켜 먹다시피 해서 주소는 보지도 않고 시켰는데 주소가 갑자기 바뀌어 있다니요. 그런데 정말 어플로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주소가 찍혀 있는 겁니다. 동네는 저희 동네가 맞는데 집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어딘데 찍혀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배달원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전화를 받았죠. 죄송해요. 실수로 잘못했나 봐요. 혹시 이쪽으로 다시 배달해 주실 순 없나요? 배달이 밀려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직접 가지러 오시면 안 되나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혹시 우체국 쪽 아세요? 우체국 맞은편에 예송빌라거든요. 201호. 아, 우체국 알아요. 자주 가요. 그럼 제가 가지러 갈게요. 그냥 거기 놔두세요. 네. 제가 전화를 끊고 옷을 입으니 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배달 주소가 엉뚱한 대로 되어 있어. 어머, 왜? 주소 저장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뭐 설정을 잘못했나? 일단은 엉뚱한 집으로 배달 갔다니까 내가 찾아올게. 우체국 쪽이면 여기서 5분이면 가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우체국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참 이상하더라고요. 배달 어플은 주소를 변경하려면 따로 검색을 하고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그곳은 제가 별로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주소를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데요. 결국 제가 한 게 아니면 같은 아이디를 쓰는 남편이 바꿨다는 건데 혹시 이 근처에 남편 친구라도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서둘러 그 빌라를 간 저는 201호로 올라갔습니다. 음식이 문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201호 초인종을 눌렀죠.
저기 죄송한데 아까 배달 잘못 시킨 사람이거든요. 음식 찾으러 왔는데. 아, 잠시만요. 음식인데 바닥에 두기 그래서 제가 잠깐 안에 놔뒀어요. 기다리세요. 성가시고 귀찮을 텐데 일부러 음식을 안에서 보관했다니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야겠다 하던 찰나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 희수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희숙이었거든요. 얼마 전 카페 앞에서 마주쳤던 그 동창생 희숙이요. 희숙이도 제가 오자 너무 놀라더라고요. 어머, 연주야. 세상에, 웬일이야. 여기 너네 집이야? 어? 음식 주문 잘못했다는 사람이 너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너네 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배달 주소가 뜬금없이 희숙이 집으로 되어 있다니요. 저는 희숙이 집이 여긴지도 몰랐는데요. 처음엔 놀라고 신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희숙이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제 눈을 피하더니 급하게 제 음식을 건네주더라고요. 여기 네 거. 고마워. 그럼 맛있게 먹어. 난 들어갈게. 그리고 희숙이는 급하게 문을 닫았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음식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그 빌라를 내려왔습니다. 가면서도 기분이 멍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고요. 아예 생판 모르는 집이면 어플에 오류가 있었나 보다, 내가 실수로 엉뚱한 집을 잘못 입력했나 보다 생각할 텐데 희숙이 집이라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결국 같은 아이디를 쓰는 남편이 희숙이 집에 와서 배달을 시켰다는 말인 거니까요. 그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언제 희숙이 집을 온 건가 싶었어요. 저는 한달음에 다시 희숙이네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희숙이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캥기는 게 없으면 열어줄 텐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만 봐도 분명 뭐가 있는 거였죠. 희숙아, 너 문 좀 열어봐. 제가 막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니까 그제야 희숙이가 문을 열더라고요. 왜 이래? 혹시 우리 남편, 그러니까 김윤재 여기 왔었어? 무슨 소리야? 윤재가 여길 왜 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너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배달 주소 설정이 여기로 돼 있냐고. 왔었지? 내 남편 여기 와서 배달시켜서 밥 먹은 거 맞지? 야, 좀 작게 말해. 다른 이웃들 들어. 듣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야. 맞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가 주소 잘못 적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 나와. 희숙이는 저를 밀며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희숙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집안 살림은 단촐했어요. 희숙이는 무슨 짓이냐고 따라와서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당장 나가. 그런데 제 눈에 그게 띄고 말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폴라로이드 사진. 바로 희숙이와 제 남편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요. 저는 달려가서 그 사진을 떼어봤고 희숙이는 놀라며 사진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희숙이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너 이거 뭐야? 네가 왜 내 남편이랑 사진을 이렇게 찍고 이걸 여기에 붙여놔? 너네 뭐야 진짜? 저는 눈이 뒤집히는 기분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희숙이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동네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야, 너 미쳤어? 전화해서 갑자기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어딘 줄 알아? 장희수, 그기 집에 와 있어. 제 말에 남편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왜 대답 안 해?
걔네 집에 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은 일단 발뺌하더라고요. 쇼하고 있네. 너랑 희숙이 년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내가 보고 있거든? 잔말 말고 이 집으로 와. 어딘 줄은 말 안 해도 네가 잘 알겠지. 지금 어떻게 가? 뭐라고? 됐어. 그럼 그냥 오지 마. 오지 말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아, 왜 이래 진짜. 당장 지금 와. 내가 정비소를 찾아가기 전에. 알겠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쓰러져 있는 희숙이에게 말했죠. 야, 네가 말해봐.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폈니? 그리고 너 여기 왜 살아? 너 시청 근처에서 산다며. 너네 남편이랑 너네 애는 어디 갔어?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제 말에도 희숙이는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아, 잠깐만. 너네 남편 시청에서 공무원 한다 그랬지? 그때 동창 모임에서 한 말 기억나네. 교통국 계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해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제가 시청에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그제야 득달같이 달려와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그만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같은 소리 하네.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 놓고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너네 남편 아는 건 무섭나 보지? 그만하라고. 나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벙쪘습니다. 뭐? 이혼? 그래. 여기서 혼자 사는 거 보면 모르겠니? 나 이혼했어. 그 말을 듣자 더 기막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이셔서 남의 남편 꼬드긴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이혼하자마자 좋다쿠나 친구 남편 꼬드겨? 네가 사람이야? 너 혹시 이 짓거리로 이혼당했니? 돌싱됐다고 바로 친구 남편 꼬드기는 년이나 거기에 좋다고 넘어가는 내 남편 놈이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김윤재 원래도 나랑 사귀었거든? 저는 이건 또 뭔 말인가 했습니다. 뭐? 윤재가 너랑만 사귄 줄 알아? 나랑도 사귀었다고. 저는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귀다가 결혼까지 한 건데 희숙이랑도 사귀었었다니요. 그게 말이 돼? 도대체 언제? 너는 그렇게 오래 만나고도 네 남편을 참 모른다. 희숙이는 그렇게 비아냥거렸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사귄 적이 있었다니 저는 아예 몰랐던 사실이라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때쯤 남편도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기막힌 게 집 비밀번호도 아는지 알아서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저와 희숙이를 보는 겁니다. 표정이 어디까지 들은 건지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는지 머리 굴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기 연주야, 너 나랑 사귈 때도 희숙이 얘랑 만났었다며? 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얘가 지금 다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둘이 만났었고 얘 이혼하자마자 신나서 이 집 드나든 거야?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지? 아니야, 다 오해야. 남편은 그러면서 희숙이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넌 무슨 소리란 거야? 맞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연주야, 일단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야, 김윤재, 그만해. 차라리 잘 됐어. 다 말하고 너네 갈라서. 너 어차피 와이프랑 더 안 살고 싶다며. 애정 하나도 없다며. 너 미쳤어? 그만 못해? 아주 가지가지였습니다. 희숙이한테 저랑 안 살고 싶다는 소리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것들 다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남편이 자꾸 집에 가서 얘기하자길래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혼자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집으로 도착한 언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래? 저는 울면서 겨우겨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언니는 기막혀서 입도 못 다물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그 주소가 네 친구 집이란 말이야? 미쳤다 진짜. 너네 남편 미쳤나 봐. 진짜 그것들 죽이고 나도 콱 같이 죽고 싶더라고.
일단은 너네 남편 좀 이따 집으로 올 거니까 나가자. 나가서 진정 좀 하자. 언니는 그렇게 저를 데리고 급하게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물도 주고 진정 좀 하라고 달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꺼이꺼이 울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언니가 그러더군요. 일단은 증거부터 잡아. 어떻게? 너 아까 경황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야. 저녁에 남편하고 얘기할 거잖아. 그때 녹음해. 대화 내용 다.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일단 증거는 있어야 돼. 알았지?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며 같이 울먹이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날 오후 언니가 아이들 하원도 시켜주고 저보고는 생각 좀 하라며 저희 아이까지 데리고 키즈카페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근처의 카페에 앉아서 멍하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계속 전화 오고 어디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일단 생각 정리를 좀 해야겠더군요. 그리고 언니 말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증거는 잡아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보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길래 아이는 거실에 TV 틀어주고 방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폰으로 녹음 기능도 켜두고요. 남편은 준비라도 한 양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났어. 이혼하고 여기서 혼자 산다더라고. 그러면서 먼저 자기 집 형광등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갔었어. 그걸 시작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3-4번 정도. 가서 배달로 밥도 시켜 먹고 잠도 자고 했네? 안 잤어. 말이 되는 소리래. 그럼 뭐하러 거길 갔는데? 너네 예전에 만났었다며.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네가 양다리까지 걸치면서 희숙이 만났다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전에 1년 정도 안 만났었잖아. 그때 만난 거야. 나는 전혀 몰랐네. 네가 희숙이랑 그랬는지. 그냥 친구인 척 동창 모임에선 잘도 얘기하더니 참 뻔뻔도 하다. 어쨌든 그건 과거라 치고 네가 희숙이네 집 오며 가며 바람핀 거 맞잖아. 바람이라기보다 똑바로 말해.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내가 다 봤는데 이럴 거야? 그래, 좀 만났어. 이혼하자. 못 살겠어 너랑. 무슨 이혼이야. 그럼 그 꼴을 보고 계속 살자고.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그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눈이 돌았어. 다신 안 그럴게. 잘못했어. 예준이를 생각해봐. 저 어린 걸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당신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애 생각하는 아빠였다고. 놀아주는 것도 귀찮아서 맨날 애 TV나 틀어주는 주제에. 내가 아빠인데 애 생각 안 하겠어? 잘못했어. 그냥 한 번만 봐줘. 나 걔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맞아? 장희숙 말 못 들었어? 이혼해 달라잖아. 걔 미친 거야. 있어봐. 남편은 그러더니 전화를 들어 전화를 걸더라고요. 희숙이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더니 야, 장희수, 너 뭔가 대단한 착각하나 본데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연주랑 헤어지고 너 같은 거랑 살게? 나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 너 혼자 착각한 거야. 우리는 끝이야, 끝. 엉겨붙을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알았어? 그리고 남편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생쇼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연주야, 한 번만 봐줘. 예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응? 한 번만. 저는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했지만 결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결국 아이가 걸렸거든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못 참을 것도 다 참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저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지 좀 안도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 후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더군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제가 형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희숙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애초에 둘이 사귄 적도 있다니, 게다가 희숙이가 이혼하자마자 그 집에 드나들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생각할수록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이한테도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배신감에 눈물만 나고요.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언니도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죠. 그러자 언니는 당연히 예준이가 제일 눈에 밟히지만 그래도 연주 네 생각만 해. 결국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거든. 어떤 결정이든 네가 제일 맘 편하고 좋은 쪽으로 결정해. 네가 속 끓이고 힘들어하면 애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이런 일에 있어서는 네 생각을 최우선으로 해. 알았지?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헤어지고 뭐하냐고 하겠지만 막상 제 일이 되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눈에 밟히고 여러 상황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참고 살기도 힘들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남편과 희숙이의 모습이 떠오르고 미칠 것 같았죠.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참을까, 나만 덮고 살면 될까 하던 때였습니다. 제 이런 고민이 무색하게도 남편 놈은 또 제 뒤통수를 쳤어요. 이 일 이후 약간의 의심병이 생긴 저는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게 됐죠. 남편 비번을 몰랐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 집 통장 비번을 쳐봤더니 풀리더라고요. 단순한 사람이라 비번을 통일해서 잘 쓰거든요. 그렇게 폰을 열어서 뒤져보니 희숙이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또 뒷목을 잡았죠. 희숙아, 내가 아까 전화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알아. 그렇게 안 하면 연주가 난리치니까. 고마워. 내 마음 알아줘서. 진심 아닌 거 알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 미안해. 내가 내일 출근하면 전화할게. 너무 마음 쓰지 마. 근데 어쩌기로 했어? 이혼할 거야? 아니, 일단 달래놨어. 달랜다고 달래줘? 연주 걔도 참 단순하다. 차라리 그냥 헤어져. 헤어지고 나랑 살자. 너도 연주랑 살기 싫다며. 살고 싶어서 사냐? 애 생각해서 사는 거지. 그리고 전에 말했잖아. 요새 연주 돈 잘 번다고? 그래. 몇 년을 집에서 내 돈만 쓰다가 이제는 돈 좀 번다니까? 옷 판다고 했나? 아동복 파는데 내 보기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야, 걔가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래도 뭘 받아낼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 알았어.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했어? 배달 주소. 아, 매번 바꿨는데 저번에 갔을 때 바꾸는 걸 깜빡했네. 다음부턴 네 걸로 시키자. 그래, 알았어. 당분간 못 보겠네. 보고 싶은데. 보면 되지. 내가 내일 연락할게. 그날 남편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던 날, 희숙이에게 전화해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날, 새벽에는 몰래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저는 아이 방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잠도 못 자고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란 놈은 안방에서 희숙이랑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화를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차라리 차분해지더라고요. 갈팡질팡하던 제 마음을 한 큐에 결정해 줬다고나 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 내용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고 녹음에다가 대화 내용도 다 있어서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갔고 남편과의 대화를 위해 아이는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 덮기로 했잖아. 갑자기 왜 이혼이래? 하면서 지가 더 펄쩍 뛰더라고요. 네가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했다 뉘우치면 한 번은 눈 감아줄까도 생각했어. 예준이 생각해서. 근데 나한테 무릎 꿇고 빈 그날 밤에도 너 장희숙이랑 대화했더만. 내가 요새 돈 좀 버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 말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내 폰 뒤졌어? 뒤졌어. 도저히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뒤져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네. 사람 쉽게 안 바뀌나 봐. 혹시나 해서 믿어볼까 했는데 보기 좋게 뒤통수를 또 때려주시네. 남편은 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연주야, 진짜 잘못했어. 그거는 걔가 미쳐서 갑자기 무슨 짓 저지를지 몰라서 그냥 달래주려고. 야, 김윤재, 너 무릎 진짜 싸구려다.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무릎 꿇어? 나한테는 장희숙 욕하고 장희숙한테는 내 욕하고.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내가 예준이 생각해서 덮어보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아니네. 예준이가 당신 같은 아빠한테서 뭘 배우겠어. 우리는 끝이야. 당신이 협의 안 하면 소송할 거고 당연히 위자료 소송도 할 거야. 장희숙 걔도 상간소송 기다려야 될 거고. 야, 연주야, 예준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함께 온 시간이 얼만데 애정이고 사랑이고 떠나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의리도 없니 너는? 너랑 지내온 시간이 아깝다. 장희숙이랑 서로 죽고 못 살던데 보내줄게. 둘이서 살아. 보내준다는데 왜 이래? 내가 걔랑 왜 살아? 못 살 게 뭐 있어. 그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 땐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살라고. 아, 연주야. 추잡스러운 꼴 그만 보여. 한 줌 남은 전까지 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난 엄마 집 가서 지낼 거니까 협의할 건지 아닌지만 문자로 얘기해.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그 인간 얼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 못한다고 버텼고 결국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소송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죠. 다만 갑자기 집을 나온 것과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설명하는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요. 못난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게 해서 눈물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때는 많이 어려서 엄마 아빠의 헤어짐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돌려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저는 나와 살면서 언니 집으로 출퇴근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이제 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물량도 많아지고 주문도 늘어나서 작은 사무실을 계약해서 그곳으로 출근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송도 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장희숙에게서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던 집 전세금이었는데 대출 빼면 많이 남지도 않아서 남은 돈으로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끝을 낸 저는 홀로 서기를 준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다 알게 되었죠. 저는 하소연처럼 몇몇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당연히 그 소문은 동창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당연히 동창들은 놀라워하면서 전남편과 장희숙을 욕했고 그 일은 전남편과 장희숙 귀에도 들어갔죠. 처음엔 저한테 연락해서 위자료도 다 줬고 끝났는데 왜 이런 소문 퍼뜨리냐고 난리를 치면서 고소하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건 괜찮고 자기가 소문에 휩싸여서 욕먹는 건 못 참겠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한 거지 제가 일부러 소문을 낸 적도 없는 데다 지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나요. 고소한다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었고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났었죠.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 장희숙과 전남편은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끝났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또 씁쓸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이 깨졌다는 소리도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척 하더니 결국 같이 사니까 반년도 안 돼서 깨진 거였죠. 참 가지가지한다 싶더라고요. 반면 저는 이혼 후에 훨씬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던 마켓 사업도 잘 됐고 도매 사입에서 점차적으로 자체 제작 상품 비율을 늘리면서 저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편하고 원단도 좋다며 인기도 많아져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저와 언니는 좀 더 큰 사무실로 옮겼고 직원도 뽑았고요. 처음 저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손 내밀어준 그 언니가 저에게는 참 귀인 같고 고맙더라고요. 언니 덕에 저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결혼 생활 동안은 남편이 하도 저보고 못한다, 그만해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혼 후 사업도 잘 되면서 금전적인 여유 말고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지가요.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참 힘들었지만 그때의 힘든 일을 계기로 더 좋은 방향으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였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운이든 사주팔자든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지금 마음 그대로 늘 매사 감사함을 가지며 아이도 잘 키우고 사업도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씩 사연 채널을 찾아 듣는 40대 여자입니다. 집안일 할 때나 심심할 때 한 번씩 듣곤 하는데 사연 들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나 할까요?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바람에 아주 학을 떼신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바람을 피다 어머님한테 걸린 것만 해도 2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걸로 마음고생을 정말 심하게 하셨다고요. 저도 결혼 초에 남편한테 대강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어머님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님 제사 준비하는 도중에 그러시더군요. 참 속도 많이 썩였는데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제사상까지 차려주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에게 지난날 아버님이 저지른 외도에 대한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고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행여나 살면서 호섭이가 딴짓을 하게 되면 그땐 바로 나한테 알려라.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어머님은 심각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멋쩍게 웃었죠. 혜미 아빠가 그럴 사람인가요? 그래, 물론 호섭이는 지네 애비 안 닮고 날 닮긴 했어. 그래도 남자들은 모르는 거다. 행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싹 얘기해. 나는 아들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다.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어머님 말씀이 고맙더라고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는데 말씀만이라도 든든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뿐만 아니라 남편한테까지 말을 하셨어요. 너 행여나 살다가 영미 놔두고 딴짓거리 하면 나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아, 우리 엄마 또 저러시네. 알았어요. 엄마 전에 형하고 형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할 거니까. 알았어요. 엄마 때문이라도 한눈 절대 안 팔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됐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도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어머님의 말에도 그저 웃고 지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가 되어갈 무렵 저는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거나 의심스럽다거나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짐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생활용품을 사려다가 할인 쿠폰을 받고 싶어서 남편 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낸 것뿐이었어요. 저는 인증번호를 확인하려고 한창 충전하고 있던 남편 폰을 열어서 확인했는데 거기서 오픈 채팅이라는 낯선 채팅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한 여자와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을 보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자기 여보라는 호칭을 쓰고 오늘 봤는데 또 보고 싶다느니 내 생각하고 있냐느니 닭살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 여자는 자기 사진도 자주 보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성형을 많이 했고 화려한 외모더라고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여신님이니 너무 뷰티풀하다느니 당장 보고 싶다느니 아주 연병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조만간 1박 여행을 가자고도 하고 예약해둔 와인바에 가자는 얘기도 하고 대화만 두고 보자면 서로 애틋하고 좋아 죽는 연인들의 대화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실은 더럽기 그지없는 불륜 남녀들이지만요. 그걸 보는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안 쉬어질 것처럼 갑갑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것들은 하루 걸러 하루 만날 정도로 자주 만났고 만나면 비싼 파인 다이닝에서 식사하고 와인바 가고 그 여자 옷이나 액세서리도 남편이 잘 사준 듯 했습니다. 저는 맞벌이로 일하지만 옷 같은 것도 남편 옷이나 아이 옷을 주로 샀고 제 옷은 정말 필요할 때 말곤 잘 사지도 않았어요. 보통의 엄마들이나 아내들이 그렇잖아요. 외식이라고 해도 집 근처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가고 감자탕 먹으러 가고 아니면 아이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대화를 보는데 남편이 그렇게 돈 씀씀이가 큰 사람이고 여자한테 돈을 이렇게 펑펑 잘 쓰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네요.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기막히지만 이 여자에겐 저와 달리 공주 대접해주는 것도 너무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않고 저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달라 잘 그랬거든요. 저한테 너무 의존하길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신이 무슨 내 큰아들이냐고 그런 소리도 했고요.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해야겠다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찍어는 놨어요. 손을 벌벌 떨면서요. 하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로는 나 배신하고 바람핀 놈이니 당장 이혼이다 싶었는데 막상 다치니 현실적으로 이혼해도 괜찮을까 걱정부터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가장 걸렸죠. 아이한테 엄청 잘하고 다정한 딸바보 아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나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병든 나무처럼 고민만 하면서 시름시름 며칠을 앓았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마음이 한없이 우울했다가 어쩔 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장이라도 알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에 섣부르게 행동할 수가 없었죠. 그때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행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말하라던 어머님.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어머님이라도 붙잡고 하소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도 정말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퇴근 후 어머님을 찾아가 펑펑 울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들은 아버님이랑 다르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고 더더욱 순둥이 둘째 아들이 진짜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와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에 앉자마자 뺨을 내리치셨어요. 남편이 뺨을 맞으니 저도 놀라고 남편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너 바람 핀다며? 예? 영미가 다 알고 있더라. 어머님의 말에 저는 눈물만 흘리고 남편도 생각지 못했는지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네 아빠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소리만 계속하시며 남편 등짝을 몇 번이고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너 그 여자랑 끝낼 거지? 어머님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다라고 하며 흐느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선 남편은 잘못했다고 그 여자랑은 끝을 내겠다 빌었는데 저는 이 일을 덮어야 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당분간은 나에게 말 걸지 말라고 당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근처인데 들어와도 되겠느냐고요. 어머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저보고 괜찮느냐, 많이 힘드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쩔 생각이냐 하셨고 저도 잘 모르겠다, 심정적으론 이혼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다신 그러지 못하게 아들 단돌이를 하겠다며 한 번만 덮고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시더군요. 저는 믿음이 깨진 일이다 보니 이걸 덮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집에 찾아오셨어요. 초반에는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시려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마다 자꾸 저한테 그냥 한 번은 덮고 지나가라, 봐주고 넘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바람피면 자기가 가만 안 있겠다, 호적부터 파버리겠다 하셔놓고 정작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기니 저한테만 참고 봐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섭섭했어요.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도 힘들어 하셨으면 말이라도 저에게 못 참겠으면 이혼해라, 네가 편한 대로 하라고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결국 어머님도 남편 엄마일 뿐이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가정을 지켜달라, 애 생각을 해라고 설득하시고 또 남편도 매일같이 죽어갈 듯한 얼굴로 저만 보면 잘못했다, 다신 안 만나겠다, 한 번만 봐달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합심해서 저한테 한 번만 봐주라고 하는데 저도 한 번은 그냥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정말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냈을까, 아직도 나를 속이고 만나지 않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들킨 이후로는 핸드폰을 잘 때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로 철저했기에 더 이상 핸드폰을 뒤지는 건 무리였고 저는 고민 끝에 블랙박스를 좀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라면 뒤도 보지 않고 끝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잠들고 몰래 지하주차장에 내려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려고 뒤지는데 거기서 저는 남편과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설득하려고 근래에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고 집에 갈 때는 남편이 태워다 드렸거든요. 그때 나눈 대화였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거든요.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잔데? 몇 살이고? 나랑 동갑. 꼬마 건물 하나 관리하고 투자 이런 거에 밝아서 돈을 좀 벌었대. 돈이 좀 있는 여자야?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비싼 데 살아. 그 여자는 가정 없어? 없어. 남편 죽었대. 3년 전에 암으로. 그럼 혼자란 말이네? 자식은? 없대. 그리고선 대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너 영미랑 얘기 좀 해봤니? 뭐 어쩔 생각인 거야? 영미는 내가 떠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몰라. 결국 이혼하자 하면 어쩔 거야? 모르겠어. 하자면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싶고. 진짜 이혼할 거야? 너도? 그럼 어떡해. 못 살겠다고 맨날 눈물바람에.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도 지친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지쳐.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 아직도 좋아해? 뭐 싫을 건 없지.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들켜서 못 만나고 있는 건데. 그 여자 쿨하고 돈도 잘 쓰고 화통의 사람이. 남자 기분도 잘 맞춰줄 줄 알고. 까놓고 말해서 영미는 그런 성격 아니잖아. 근데
이 여자는 뭔가 내 기도 잘 살려주고. 그래서 이혼하면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만약 이혼해야 되면 뭐. 그 여자는 뭐래? 걸린 거 알 거 아니야. 나 걱정하지 뭐. 그리고 이제 못 만나는 거냐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한테도 혹시 소송 들어올 수도 있느냐 물어보길래 내가 어떻게든 그건 막아보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나랑 만나고 좋아했던 건 사실 아니냐면서 소송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깟 위자료 주고 말겠다 그러면서. 돈은 많다더니 시원시원하긴 하네. 성격이 좀 쿨해. 영미는 좀 꿍한 데가 있잖아. 소심하고. 완전 반대라니까. 영미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걸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돈도 많고 쿨하고 시원시원해서 위자료도 그냥 낼 수 있는데 저는 소심하고 꿍하다며 도리어 저를 욕하는 겁니다. 분명 저한테 이혼하지 말고 한 번만 봐주라고 하실 땐 언제고 남편하고 둘이 있으니 어머님의 진짜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는 자기가 미쳤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그 여자가 여전히 생각나고 좋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네가 정 그 여자가 좋고 같이 살고 싶으면 영미랑 차라리 정리하든가. 혜미는 영미가 키우면 되고 너랑 동갑이면 그 여자도 40언저리란 소린데 요즘은 40 넘어도 애 잘만 가진다더라. 영미랑은 정리하고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든가. 저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바람난 여잔데 그런 여자랑 아예 새살림을 차리라뇨.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몰라, 머리 아파. 근데 솔직히 이미 영미랑은 어그러졌는데 계속 같이 산다고 괜찮을까 싶기도 해. 너 만약에 영미랑 헤어질 거면 재산 잘 지켜. 필요하면 미리 내 앞으로 돌려놔. 아니면 니네 형 앞으로 돌려놓든가. 재산이라고 할 게 뭐 있다고. 끼케야 집 하나가 전부인데.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걸려. 그럼 무조건 아파트는 반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겠지. 아휴, 바람을 필 거면 안 걸리게 조심하든가. 칠칠 맞아가지고. 너 그런 거 너희 아빠랑 똑같다 아주. 저는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에 다시 한번 지독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굵은 소금을 비벼댄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그래도 10년 가까이 가족으로 지내왔고 그간 나눈 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 앞에는 저는 철저하게 남이더라고요. 제 딴에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한테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저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지독한 배신감에 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결정했어요. 이혼하기로요. 남편도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철철 넘치고 어머님도 나서서 차라리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라 그러시고 제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그래, 내가 이혼해준다. 그 생각만 수십 번 곱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퇴근 후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도 그리로 바로 오라 했고요. 남편과 어머님 앞에 두고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어머님은 막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아니,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영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독하다. 나이 든 시어머니가 몇 날 며칠 찾아가서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고? 애 생각은 안 해? 그 말에 저는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머님, 차라리 그 여자랑 살림 차리라고 하셨잖아요. 이희도 그 여자 아직 못 잊고 있고. 제 말에 어머님과 남편 둘 다 벙째했습니다. 너 뭔 소리 하는 거니? 우리가 언제? 저는 그 앞에서 블랙박스 녹음 내용 틀어줬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나 아직도 그 여자 만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을 했는데 어머님하고 이 사람 진심이 여기다 담겨 있더군요. 어머님, 진짜 그러실 줄 몰랐어요. 아무리 저는 며느리라지만 최소한 어머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 편 되어주시고 남편을 나무래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저랑 헤어지고 그냥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네가 인간이니? 바람 펴놓고 네가 지친다고? 네가 뭘 했는데 지쳐?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내 앞에서, 그런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몇 번 빈게 그렇게도 지쳤니? 그래,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한테 보내줄게. 너 그거 원하잖아. 깔끔하게 헤어져 줄 테니까 그 여자랑 살아. 어머님도 그 여자 새며느리 삼아서 사세요. 그 여자 돈 많다면서요. 위자료 그까짓 거 주면 그만이라면서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꺼져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못하니?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참 독하다. 기어코 헤어지겠다는 거야? 왜 이러세요, 어머님? 그 여자랑 살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 붙잡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어머님도 제 심정 겪어보셨으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하고 싶었지만 재산 분할 문제에서 남편이 어떻게든 안 주려고 버티길래 결국 변호사 사서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함께 진행했어요.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됐고 남편의 유책이 확실했기에 결국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받았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위자료 받아냈고요. 듣자 하니 그 여자 위자료도 남편이 내준 것 같아서 더 어이없긴 했지만요. 저는 그 사이에 아이 학교 근처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아이와 둘이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 돌보고 그 와중에 소송과 재판하고 코피를 쏟을 만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일자리를 놓지 않고 버틴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아이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려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도 버티다 보니 점점 마음의 상처도 무뎌지고 아이도 저와 둘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을 무렵 저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아이랑 김밥을 싸서 나들이나 갈까 싶어 백화점 마트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원래도 그곳 단골이셨거든요. 이제는 동서지간도 아니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형님이 워낙 반갑게 인사하시는 바람에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동서 맞지?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얼마만이야? 퇴근하고 오는 길이야? 네, 장 볼 게 좀 있어서요. 잘 지내?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됐다. 그래 보여. 얼굴도 훨씬 편안해 보이고. 그때 한창 동서 이혼 소송할 때 마지막으로 봤잖아. 그때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걱정했거든. 그러셨어요? 응. 동서, 이미 이혼했는데 동서라고 부르긴 그런가? 괜찮아요. 뭐 어때서요? 그래? 저기 동서,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요 앞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내가 해줄 말도 있고. 해줄 말이요? 무슨... 들으면 동서도 나쁘지 않을 소리야. 시간 괜찮지? 그렇게 저는 마트 앞 카페에 형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신데요? 도련님 얘기는 좀 들은 거 있어? 없어요. 딱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요. 혜미도 별로 아빠 안 보고 싶다 그래서 면접 교섭도 보려 하고 있고요. 그래? 그럼 아예 모르겠네. 도련님 소식. 무슨 소식요? 동서랑 도련님이랑 이혼 소송할 때도 도련님 계속 그 여자 만났거든? 이제 이혼도 하겠다. 더 당당하게 만난 거지. 저는 입이 쓸쓸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보란 듯이 만나고 집에도 데려오고 우리도 인사시켜주고 그랬다니까. 그 여자 상판 멀쩡하고 입고 있는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장난 아니더라고. 돈 많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나는 좋게 안 봤지. 둘이 어떻게 만난 건지 다 아는데. 하여튼 둘이서는 소송 끝나는 대로 결혼도 할 거라 그랬나 봐. 어머님도 완전 그 여자 며느리 취급했다니까.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정 떨어지는지. 네, 그래서 두 사람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했으면 내가 동서한테 이런 얘기 안 하지. 깨졌어요? 깨져도 그냥 깨진 게 아니야. 그 여자 뭐 투자 이런 걸로 돈 많이 번 여자라며. 그쪽으로 아주 빠삭하다며. 그렇다곤 하던데. 그 여자가 신도시 계획단지에 엄청 큰 복합상가 하나가 들어올 건데 거기에 투자를 할 거라면서 거기가 나중에 기가 막힐 거라 했다는 거야. 그렇게 어머님하고 도련님한테 허파의 바람을 불어놓으니까
도련님하고 어머님도 있는 돈 다 털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지. 도련님 동서랑 이혼하고 집 한 돈 있지? 그거를 거기에 다 투자했다니까? 솔직히 내가 보기엔 무슨 이런 이치에 상가가 들어오나 싶은데 그 여자는 아니라면서 엄청 큰 복합 상가가 들어올 거고 이 주변 도시계획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까지 생각했음 더 늦기 전에 투자하라고 이런 꿀 정보 아무한테나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 여자 말 진짜 잘하대. 우리 남편도 조금 혹할 뻔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라 그랬지. 내가 보기엔 영 아니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머님하고 도련님 돈 다 날려먹었어. 그 상가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 안 된다고 했거든. 그 여자는 갑자기 잠적하고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꾼 같은 여잔 거야. 차도 본인 것도 아니고 뭐 돈 벌어서 꼬마 빌딩 샀다더니 그것도 지 거 아니더만. 알고 보니 브로커식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모아다가 연결시켜주고 커미션 받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여자였던 거야.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정말요? 그것뿐이게 그런 식으로 오프 채팅하면서 만난 남자가 도련님 하나도 아니었더라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런 식으로 물고 다닌 거지. 한마디로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된통 당한 거야. 그 여자 잠적하고 경찰에 고소도 했는데 어찌됐든 어머님이나 도련님이나 본인들이 판단하고 투자한 건데 뭘 어쩌겠어. 그 여자가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어머님 그 일로 머리 싸매고 눕고 도련님도 있는 돈 다 털렸으니 어머님 댁 가서 얹혀 살고. 우리 남편이야 자기 가족 일이니까 걱정하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선 애라 꽃이다 싶지. 동서도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싶은데. 그렇다고 이혼한 마당에 내가 동서한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딱 만났으니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형님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그저 너털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라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갈아타더니 결국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된통 당하고 버림까지 받은 거였습니다.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그 여자나 남 상처 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했지만 그럼에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원래 나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만난 형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중요한 건 좀 더 가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나만 지치고 힘들어야 하나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이혼 후에도. 하지만 후일담을 듣고 나니 저도 이제는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싶더군요. 선하고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 반대는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10년을 함께한 동고동락한 아내이자 며느리는 손쉽게 저버리고 배신했던 남편과 어머님.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에 대한 감당도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키우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묻어두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안 컴컴한 동굴 속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오게 된 30살 여자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한동안은 어딜 잘 못 다녔어요. 불안증도 심했고요. 밝고 활발하던 제가 두려움이 가득해져 한동안 집안에만 있었어야 했던 그 일. 그리고 이제는 용기 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요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의 직업은 애견 미용사예요. 워낙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집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도 합니다. 저는 외동이긴 하지만 저희 집 강아지 추미를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추미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 갔다가 운명처럼 반해서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10살이고요. 그때 추미를 키우면서 애견 미용 쪽으로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 전공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애견 미용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엄마 그리고 추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앤틱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도 저도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때로는 모녀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1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 이 집에 엄마만 남겨두고 가야 하니 마음이 쓰이고 죄송했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당신은 혼자서 잘만 지내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디 딸 마음이 그런가요? 엄마가 아무리 잘 지내신다 하셔도 제 입장에선 혼자 남으실 엄마가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죠.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중장비 회사 자재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큰 데 비해 성격은 차분하고 수줍음도 많이 타서 제가 순한 곰돌이라고도 잘 불렀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고 남편감으로도 참 괜찮다 생각한 저는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넉넉한 시간을 잡고 천천히 준비해 가자고 했어요. 신혼살림은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싱크대, 벽지, 장판 등 다 오래돼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꿔가기로 했죠. 업체를 쓰면 훨씬 깔끔하고 좋겠지만 이왕이면 돈도 아끼고 또 추억으로 쌓을 겸 저희의 힘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몇 번 본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고 남친네 부모님도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어요. 현우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저같이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까지 말하시면서 환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니 저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현관에 웬 신발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손님이 온 듯 했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와 손님 한 분의 수다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셨지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의 오랜 친구인 복연 이모가 오신 거였습니다. 좀 오랜만에 뵌 거라 저도 좀 놀라기도 하고 얼떨떨했죠. 그러자 이모가 저를 쳐다보더니 쏘아붙이듯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박규진! 너는 이모 보고 인사도 안 해? 그제야 저는 깜짝 놀라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모.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니? 그러자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요새 바빠서 얘기할 시간도 없어. 왜? 연애하느라? 그렇지 뭐. 제 말에 이모가 저를 빤히 보며 말하시더라고요. 규진아, 너 곧 결혼한다며? 네. 남자친구 될 사람 한번 데리고 와. 내가 봐줄 테니까. 어머, 그래 줄래? 그래, 내가 따로 복채 안 받고 봐준다. 박규진,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어떤 놈인지 아주 집중해서 봐볼라니까. 저는 그 말에 썩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선 그럼 놀다 가세요. 저는 피곤해서 방에 좀 들어갈게요. 야, 이모 오랜만에 왔는데 얘기 좀 하고 가지. 어딜 들어가? 저 진짜 피곤해서요. 머리도 아프고. 그럼 들어갈게요. 저 도망가는 것 봐. 저는 잽싸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궁시렁댔죠. 저 이모는 왜 또 왔나 하면서요. 그 이모의 이름이 복연이고 엄마 어렸을 때부터 친구셨다고 해요. 외모도 그렇지만 성격도 몹시 세고 괄괄하신 분입니다. 저 어렸을 땐 더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고 그 후론 간간히 한 번씩만 뵙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최근 2, 3년 동안은 아예 못 배웠고요. 아마 그 일 때문인 듯 싶더라고요. 엄마에게 전에 복연 이모에 대한 얘기를 대강 들었거든요. 복연 이모가 신내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요. 엄마는 복연 이모 할머니가 무당일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복연 이모에게 내려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복연 이모 남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그런 복연 이모를 이해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병을 앓는 복연 이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병원에 가둬버리기까지 했다네요. 결국 복연 이모는 신내림을 받기로 하고 남편분과는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모도 참 보통의 인생은 아니다 생각하고 까먹었는데 그날 와보니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신 거였죠. 솔직히 그 이모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워낙 말도 세게 하시는 데다 이제는 신내림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미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건 다 속임수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처음에 신내림 받았다길래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신내림 아니고 일종의 정신병 아니냐고요. 하지만 복연 이모를 워낙 좋아하는 저희 엄마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방에 틀어박혀 저희 취미랑 놀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언제 가시려나 했는데 기어코 밥까지 같이 드시고 가신다더군요. 외식할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규진아, 이모 좀 섭섭하네.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야? 뭐가 섭섭하세요? 섭섭하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진짜 피곤해서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 어릴 때 어버 키웠어. 일하는 너네 엄마 대신해서. 너 그거 다 잊었니? 그 말에 운전하시던 엄마도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제가 기억하겠어. 잊으면 안 되지. 네 똥기저귀도 내가 다 갈아줬어. 아, 예.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 이모는 예전에도 저에게 자기가 친이모나 다름없다는 둥, 제가 자기 딸이나 다름없다는 둥 그런 소리도 잘 하셨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전에도 저만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희 집 놀러 오시면 저보고 교복 치마가 짧다느니 공부나 열심히 하지 남자 만나고 다니지 말라느니 저희 엄마보다 더 잔소리하시고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 복연 이모는 이혼 후 다시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 봐주는 점집 같은 곳도 그곳에 차릴 거라고 하시고요. 엄마는 자주 볼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지만 저는 또 얼마나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실까 벌써부터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외식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만 남자친구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시고 꼭 보여주라는 얘기를 3번이나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강 대답했지만 이모에게 딱히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요. 워낙 말도 막 하는 스타일이시다 보니 제 남자친구 보고도 뭔 소리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돌아가는 길에도 저보고 자꾸 시커멓게 입고 다니지 말라면서 저는 빨간색이 잘 받고 그걸 입어줘야 좋다느니 머리는 자르지 말라느니 아직 본격적으로 점집 차린 것도 아니시면서 점쟁이 흉내는 계속 내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모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날 복연 이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집에 이모가 오시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달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늦게 들어오거나 남자친구네 집에 있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엄마는 복연 이모가 널 얼마나 이뻐하는데 너는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이뻐하긴 뭘 이뻐해. 나만 보면 갈굴 생각만 하는데. 이모가 언제. 맞잖아. 전에도 나보고 살 좀 빼라 그러고 얼굴이 너무 동그래서 호빵 같다고 하고. 참나. 이모 자기 얼굴이나 생각하라 그래. 이모는 살 더 쪘더만. 왜 그래 둘 다. 엄마는 그래도 이모 와서 좋겠네. 좋지. 복연 이모 재밌잖아. 사람 좋고.
저는 엄마가 좋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저 결혼하고 나면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았는데 복연 이모랑 잘 지내면 걱정은 덜할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엄마는 자주 이모를 만나셨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모도 참 너무하시더군요.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맨날 빈손으로 오시고 식사, 후식 다 저희 엄마가 마련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 있는 과일 같은 것도 막 챙겨가세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가 복연 이모 준다고 김치랑 반찬도 따로 준비하고요. 그걸 보는데 복연 이모가 너무 얄미운 겁니다. 엄마가 복연 이모 친정엄마야? 복연 이모가 엄마 딸이냐고. 왜 또 고를 내? 이모가 또 집에 있던 과일 다 들고 갔지? 어차피 우린 잘 안 먹잖아. 그 이모는 돈이 없어? 반찬도 맨날 우리 집 거 들고 가고.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모가 엄마 반찬 좋아하고. 치, 사람이 염치가 없어. 너 엄마 친구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저는 엄마에게 한 소리 듣고 궁시렁거렸죠. 잘 됐네. 어차피 나는 곧 결혼할 건데 복연 이모가 이제 엄마 딸 하면 되겠어. 흥. 저는 맨날 먹을 것 축내고 뭘 시켜 먹어도 계산은 몽땅 엄마만 시키는 것 같은 복연 이모가 참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저희 남친 밥 해준다고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친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함께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복연 이모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날까지 놀러 왔나? 눈치가 없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복연 이모가 눈치 없이 또 놀러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일부러 복연 이모를 부른 거였습니다. 제 남자친구 보여주려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엄마 친구분인데 오신 줄 몰랐다고 슬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연 이모는 제 남자친구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인데 내가 껴서 미안해요. 그 말에 남자친구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긴 한데 우리 규진이한테는 친이모나 다름없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엄마의 말에 남친이 사람 좋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예, 압니다. 규진이한테 이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복연 이모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지만 남친 딴에는 이모 불편하지 마시라고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고마웠죠. 그런데 이모는 그걸로 갑자기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내 얘기요? 내 얘기 뭐? 규진이 제가 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안 했죠? 사실은, 네. 그러더니 이모는 묘하게 남친을 보며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을 좀 잘하네. 그 말에 남친도 당황하며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저는 이모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친구 딸의 남자친구에게 왜 갑자기 기분 나쁜 시비를 거나 싶어서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는 대수롭지 않아 하셨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남자친구를 배웅하러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 이모가 워낙 격이 없이 말하거든. 진짜 미안해.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저렇게 짜증나는 소리를 해. 나도 어쩔 땐 너무 얄밉다니까. 하지만 남친은 괜찮다며 그냥 웃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너무 착해서 더 미안하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을 배웅하고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모와 엄마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니 저보고 잠깐 앉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짜증나는 기분으로 말했죠. 왜요? 그런데 이모가 그러는 겁니다. 너 저 남자랑 얼마나 만났어? 1년이요. 둘이 좀 싸우지? 아니요. 남자친구 엄청 배려심 많고 착해요. 저한테 다 맞춰주고.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러자 이모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모가 골똘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기 자체가 화가 엄청 가득한 사람이던데 누구라도 턱 한번 건드리면 확 터질 만큼 앞뒤 안 재고 덤벼들 만큼 화가 꽉 찬 사람이던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요? 제 남친이요? 그래. 근데 1년 동안 한 번 싸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 말은 억지로 뭔가를 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내 보기엔 좀 위험한 사람 같다, 규진아. 당장은 너한테 잘해주고 맞춰줄지 몰라도 그게 진심처럼 보이진 않아.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말도 없이 엄마랑 짜고 와서 제 남친 편까지 하고 면전에다 기분 나쁜 소리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위험한 사람이니 하니까요.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졌죠.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모는 그렇게 사람 볼 줄도 모른다면서 점집은 무슨 점집이에요. 진짜 신내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따지자 엄마도 놀라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도 이모는 눈 하나 꿈쩍없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 현우 씨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이모의 그 허무맹랑한 몇 마디로 헤어질 것 같았으면 애초에 결혼 약속하지도 않았고요. 제 남친이 위험한 사람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이모가 더 위험한 사람 같아요. 처음 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정의 내리는 게 더 위험하고 무례한 짓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따지고 방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이모의 무례한 행동에도 괜찮다고 웃으며 받아줬는데요. 저는 진짜 짜증나는 이모고 저런 이모랑 왜 엄마가 친구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모는 조용히 돌아가셨고 한동안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딱히 그날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엄마의 행동은 좀 바뀌었는데 그전엔 남친을 좋아하셨다면 이모의 그 발언 이후로는 남친하고 결혼하는 건 좀 두고두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도 그깟 이모 말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며 또 한바탕 싸웠죠. 그렇게 엄마와 크게 싸우고 저는 짐 싸들고 남친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친에게는 그냥 엄마랑 좀 싸웠다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겠다고 했죠. 남친은 결혼 전에 신혼 느낌 내는 거냐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은 남친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예정대로 결혼 준비는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제가 봐두었던 결혼식장 계약 때문에 웨딩홀 상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계약을 담당해 주기로 하고 상담해 주기로 한 웨딩 플래너가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고 갔던 구성이 있는데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비싼 고급 웨딩 구성을 추천하는 거예요. 옵션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돈이 정말 몇십만 원 단위로 휙휙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그런 거냐고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 웨딩 플래너의 태도가 기분 나빴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할까 싶기도 했고요. 웨딩홀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거기서 계약 안 하면 그만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거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싸서 이거 못하겠느냐고요? 조용히 있던 남친이 갑자기 큰 소리로 따지자 그 웨딩 플래너도 당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제가 그렇게까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구성은 부담스러우시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온 게 있다는데 왜 자꾸 이딴 걸 권하냐고. 좋게 좋게 고개 끄덕여주니까 우리가 만만해 보여? 호구 잡은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단계별로 올라간다면 남친은 그날 갑자기 1단계에서 10단계로 확 올라가듯이 화를 미친 듯이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너무 당황했어요. 왜 이래 현우 씨? 제가 말리면서 팔을 잡으려 하자 남친은 제 팔을 확 뿌리치더니 상담 테이블 위 안내책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웨딩 플래너 놀라서 비명 지르면서 일어났고 밖에 있던 직원들까지 와서 남친을 말렸습니다. 기분은 나빴어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남친은 본인도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막 부들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씨발, 야, 사람 무시해? 어디서 등 쳐먹으려고, 이씨. 내가 만만해 보여? 이 개 같은 것들이. 거기 있던 남자 직원들이 3명이나 달라붙어서 폭주하는 남친을 뜯어 말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고 그 웨딩 플래너는 놀라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은 남친을 겨우 뜯어 말려서 데리고 나갔고 밖에서 한참이나 사과하고 달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넋이 나가고 그 웨딩 플래너가 울면서 저한테 무시한 건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또 너무 미안해서 저도 사과를 했죠. 행패 부려서 죄송하다고요. 그 상담실에 있는 직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급히 나와보니 남친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상담실 밖 벤치에 앉아서 멍하게 있었어요. 그날 남친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급발진을 한 건지.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의 눈빛이나 행동이 너무 포악하고 무서워서 왜 그랬냐고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심란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방 안에 있는데 남친이 뭐 하나 싶어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친이 허겁지겁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지냈지만 남친이 약을 먹는 건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일까 싶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신경 쓰였죠. 그날 저녁 남친은 자기가 순간 너무 욱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대강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전에 남친이 먹던 약을 몰래 챙겨나갔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이게 무슨 약이냐고 하니 약사가 한다는 말이 간헐적 폭발장애 조절에 먹는 약이네요. 라는 겁니다. 예? 간단한 말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아시죠? 그거 조절하는 약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요? 예,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나셨나요? 이거 받으실 정도면 이미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충격을 받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위한 약이라니요. 남친이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냥 착하고 배려심 많고 차분하고 분노조절 장애라는 단어와는 완전 극과 극인 사람이 남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친이 이런 약을 저 몰래 먹고 있었다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남친네 집에 들어오고부터 남친은 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웨딩홀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처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고요.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기막히고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속여왔다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복연이모의 말이 떠올랐어요. 속에 화가 가득 찬 사람인데 뭔가에 억눌려 있다는 그 말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웨딩홀 상담실에서 웨딩 플래너에게 욕하며 책자 집어던지고 난동 부리던 그 모습. 어쩌면 약을 먹지 않은 남친의 진짜 모습은 그건가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 나한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싶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일단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직장에선 일찍 조퇴하고 집으로 갔죠. 그 전까진 이제 곧 내 신혼집이 될 집이라서 편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긴장되고 무섭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남친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저는 급하게 제 짐을 도로 챙겼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쓰고 갔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 상담실에서 현우 씨 모습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게다가 현우 씨가 먹는 약이 충동장애를 조절하는 약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요.
편지를 올려놓고 저는 급하게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는데 이상하게 현우 씨에겐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상한 건가, 혹시 술이라도 먹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여서 저녁이 되면 더 컴컴해지거든요. 연락 한 번 없는 현우 씨를 생각하며 복잡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집에 갈 때였죠. 빌라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저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입주자인가 보다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을 누가 확 제끼면서 저를 안으로 떠미는 겁니다. 저는 엎어진 채로 놀라서 돌아보니 닫힌 현관문 앞에 현우 씨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현우 씨의 눈은 분노로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현우 씨, 일방적으로 깨지자고 하면 그만이야? 내 약을 왜 훔쳐가? 그거 훔쳐가서 뭔 약인지 뒤지고 다녔냐? 이 소름 끼치는 년아? 현우 씨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하고 착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완전 돌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미가 달려나와서 현우 씨를 물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 씨는 추미를 막 피하더니 갑자기 추미를 집어던졌고 추미는 깨갱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너 나 농락하냐? 이대로 못 헤어지지. 헤어질 바에야 너 죽고 나 죽자. 현우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랍장 위에 있는 화병도 집어 던져서 깨버리더라고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나뒹굴고 저는 겨우 도망가 옆에 있던 무선 청소기를 들었죠. 그거로라도 방어를 하려고요. 하지만 온몸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현우 씨는 저한테 점차 다가왔는데 저는 이대로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추미도 죽이고 기다렸다가 우리 엄마한테도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엄마와 이모가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오시다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는 비명을 지르셨고 이모도 상황을 보시더니 급하게 복도에다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강도라면서요. 그 말에 옆집에 있던 아저씨도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신발도 신은 채로 급하게 저한테 달려오셔서 저를 막으셨고 이모는 복도에서 경찰 신고해달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모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다른 입주민들도 무슨 일이냐며 나왔어요. 이모가 강도라면서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하자 현우 씨도 당황했는지 주춤거리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쳐서 깨버리고는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낑낑거리는 추미를 안고 있었고 엄마도 울면서 저를 안고 계셨어요. 괜찮냐고 하시면서요. 이모가 바로 신고를 한 덕분에 곧 경찰이 왔습니다. 강도는 아니지만 헤어짐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얘기를 했죠. 폭력 및 무단 침입, 재물 손괴죄로 남자친구를 신고했고요. 동물병원도 갔는데 다행히 추미도 괜찮았지만 강아지를 폭행한 것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일방적 헤어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호소했지만 저희 집에 계획적으로 따라 들어오고 재물 손괴 및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 한 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정신적인 충격도 너무 크더라고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혼자서 어딜 다니는 것조차도 무섭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까지 그만두고 한동안은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다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저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창 무서워서 집 밖을 잘 안 나갈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돼주신 건 바로 복연 이모였습니다. 복연 이모는 집에만 있는 저에게 쫄 곳 없다면서 큰 소리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놈이랑 결혼까지 하지 않고 이쯤에서 끝난 건 오히려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더 이상 무서운 일이나 힘든 일은 없을 거다. 이모 말 믿어. 이모 신발 제대로 살아있는 점쟁이잖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든든한 겁니다. 신발 살아있는 이모가 앞으로 무서운 일,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해 주시니까요. 저는 이모에게 말씀드렸죠. 이모,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 남자에 대해서 경고 주신 건데. 뭐가 죄송하니? 당연한 걸. 잘 사귀고 있는 애인한테 그렇게 말하면 누가 화를 안 내겠어. 나 같으면 멱살 잡았다. 그리고 네가 예상이나 했겠니? 1년 동안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다는데? 맞아요. 아예 몰랐어요. 잘못된 거 알았을 때 더 지체하지 않고 끊고 나온 거 정말 잘했다. 그거면 됐어. 네가 할 만큼 한 거야. 살면서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끊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어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 툭툭 그 말을 전해주는 이모를 보는데 너무 고맙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모는 우는 저보고 주책 떨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다시 이모 말에 용기를 냈고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은 후부터는 직장에도 나가고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모가 놀러 오신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무례하다 생각했던 그 말투도 계속 듣다 보니 정감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래서 엄마가 복연 이모를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모가 본격적으로 점집 차리신다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모의 경고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덕에 결혼 전 그 남자와 끝을 낼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에 마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한테 욕까지 얻어먹을 거 각오하시고도 저를 위해 따끔하게 얘기해 주셨던 이모. 이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